1944년 6월 17일 새벽, 사이판 섬은 조용했다. 해변에는 안개가 깔리고 정글은 숨을 죽인 듯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정적을 뚫고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느껴졌지만 곧 엔진의 진동이 땅을 울렸다. 낮게 깔린 금소금과 함께 어두운 숲을 속에서 거대한 덩어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미 해병대원들은 엎드린 채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오고 있다. 누군가 속삭였고 주변에서 클릭하며 무기 안전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일본제 구전 차연대였다. 타입 95하고 경전차가 어둠 속을 가르며 진격하고 있었고 그 뒤를 타입 97치하 중형전차들이 따랐다. 총 44대의 전차가 한밤중에 미국 해병대 진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자신들이 싸워온 전장을 믿고 있었다. 중국에서의 승리, 말레이 반도의 전격적인 돌파, 필리핀에서의 압도적인 성과. 이 작은 전차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다고 믿었다. 그 신념은 어쩌면 진심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하고는 기동력과 실전 경험으로 증명된 완벽한 무기였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이곳은 중국도 동남아시아도 아니었다. 이곳은 사이판이었고 마주한 적은 미 해병대였다. 단순한 보병이 아니었다. 이들은 50캘리버 브라우닝 M2 중기관총을 갖춘 병력이었고 이미 수많은 전장을 통과해온 전투 경험자들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정글 너머로 다가오는 전차의 그림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새벽 3시 30분.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고 드디어 첫 번째 전차가 시야에 들어왔다. 실루엣만으로도 하고임을 알 수 있었다. 낮고 작으며 느리지만 꾸준히 다가오고 있었다. 해병대의 기관총 사수가 조준을 마쳤다. 잠시의 정적 뒤 불꽃이 어둠을 찢었다. 브라우닝 M2에서 첫 발이 발사되었다. 이어 다른 진지에서도 동시에 사격이 시작되며 전방은 순식간에 붉은 섬광과 굉음으로 뒤덮였다. 탄환이 전차에 박히기 시작했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튕겨나가지 않았다. 탄이 전차의 장갑을 뚫고 내부로 들어간 것이다. 처음 기관총을 쏜 병사는 잠깐 멈칫했다. 맞긴 했는데 뚫렸어. 그는 다시 조준하고 연발 사격을 시작했다. 전차의 측면, 전면, 포탑 모든 곳에서 스파크가 일어났고 몇 초 뒤 전차의 움직임이 멈췄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전차가 섰다. 기관총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동안의 전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차를 상대하려면 대전차포나 최소한의 로켓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미 해병대는 단지 중기관총으로 전차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의 12.7mm 철갑탄은 200m 거리에서 23m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었다. 타입 95하고 전차의 장갑은 최대 두께가 12mm에 불과했다. 그 차이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두 번째 전차도 공격받았다. 이번엔 포탑 후면을 집중 사격했고 몇 초 만에 전차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해치가 열렸고 2명의 일본군 병사가 뛰쳐나왔다. 그들은 연막 속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해병대의 소총 사격에 쓰러졌다. 세 번째 전차는 옆구리를 맞았고 기관실에서 불꽃이 튀었다. 전차는 좌회전하며 비틀거렸고 조종수가 빠져나오려다 탄에 맞아 즉사했다. 기관총 사수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쐈지만 곧 확신을 갖고 정확히 조준했다. 탱크의 약점을 이해하고 측면이나 후면을 노려 탄환을 집중했다. 몇몇은 포탑 해치를 열고 사격을 시도하려 했지만 그 순간 포탄이 아닌 기관총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어떤 전차는 내부에서 화염이 일어났고 탄약이 연소하며 포탑이 날아가기도 했다. 해병대는 전투 중이었지만 전투 같지 않았다. 오히려 처형에 가까웠다.
전투가 끝난 뒤 해병대원들은 전차 잔해를 살펴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한 병사는 전차 측면의 구멍을 가리켰다. 여기, 이 구멍, 내 주먹이 들어갈 정도야. 내부는 처참했다. 장전수나 조종수가 있던 자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탄환이 뚫고 지나간 자리는 검게 그을렸고 기름이 바닥에 고여 있었다. 일본군 전차병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투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는 전차가 신뢰할 만한 무기라 믿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적의 총알이 튕겨나갔고 심지어 소련의 대전차 소총에도 어느 정도 버텨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기관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였다. 어떤 전차병은 후에 포로로 잡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기관총이 아니라 신무기인 줄 알았다. 전차를 뚫는 기관총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들의 충격은 단지 무기의 성능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과 현실 인식의 간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은 하고 전차를 만들 때 중국의 보병과 싸우는 것을 상정하고 설계했다. 빠르고 가볍고 생산이 쉬운 전차.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산업과 과학, 대량 생산과 병참이 결합된 전쟁 기계를 만들고 있었다. 그 차이는 전장의 총소리 속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미국은 모든 보병부대에 M2 기관총을 배치했다. 트럭, 지프, 심지어 상륙전까지 어디에나 있었다. 이 강력한 화기는 원래 항공기 격추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이제는 전차마저 파괴하고 있었다. 탄약도 넉넉했다. 연발 사격을 해도 보급이 끊기지 않았다. 반면 일본군은 장갑도 얇고 무전기도 없으며 탄약은 부족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다. 시대와 시대의 충돌이었다. 그날 미 해병대는 단순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략적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이 전차들 겁먹을 필요 없어. 우리 기관총이면 충분해. 반면 일본군은 무서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자신들이 믿던 무기, 자신들이 의지하던 기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진실. 하고 전차는 그날 밤 철로 된 관 속에 잠들었다. 1930년대 초 일본 제국 육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중국 대륙 깊숙이 진출하고 있었고 보병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넓은 전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전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일이나 소련이 설계하던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화력을 지닌 괴물 같은 전차가 아니었다. 일본군이 원한 것은 가볍고 빠르며 정글과 산악 지형에서도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 중심의 차량이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타입 95하고 경전차였다. 설계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맡았고 그 중심에는 하라 토미오라는 공병 장교가 있었다. 그는 이미 타입 89 중전차의 설계를 통해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하라는 전장의 현실을 고려해 무조건 강한 것이 아닌 적절하게 강한 전차를 구상했다. 그는 속도와 경량화를 최우선에 두었다. 전차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보병을 지원하고 복잡한 지형을 자유롭게 누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당시 일본군이 염두에 둔 적은 제대로 된 기갑 전력이 없는 중국군이었기 때문이다. 하라는 기존의 무거운 현가장치를 대체할 새로운 서스펜션을 도입했다. 벨크랭크 방식이라 불리는 구조로 단순하면서도 내구성이 있었고 덕분에 하고는 오프로드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했다. 탱크의 무게는 약 7.4톤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매우 가볍고 시속 40km 이상을 낼 수 있었다. 전차 내부에는 미쓰비시 6기통 공냉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었고 이는 최대 120마력의 출력을 냈다. 연료 효율도 높아 도로에서 약 210km까지 주행이 가능했다. 무장은 타입 94 37mm 전차포와 7.7mm 기관총 이정을 탑재했다. 전차포는 고폭탄과 철갑탄 모두 발사할 수 있었고 기관총은 전방 및 포탑 후방에 설치되어 있었다. 승무원은 단 3명이었다. 조종수, 차체 기관총 사수, 그리고 포탑에 위치한 전차장이 모든 것을 도맡아야 했다.
그는 포를 조준하고 발사하는 동시에 무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손신호로 다른 전차들과 소통해야 했다. 게다가 포탑은 수동 크랭크로 회전시켜야 했으며 전차장에겐 좌석도 없었다. 그는 항상 서 있어야 했고 상황을 보기 위해 해치를 열면 몸이 외부에 노출되었다. 장갑은 최대 12mm, 일부 부위는 6mm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군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주로 소총이나 기관총으로 무장한 적을 상대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하고는 그러한 상황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하고는 중국 전장을 누비며 방어진지를 무너뜨리고 도시를 점령하며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941년 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고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도 기습적이고 빠른 진격을 이끌었다. 영국군과 필리핀 내 미군은 기갑 전력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본 전차는 숲과 농장을 가로지르며 전방을 뚫었다. 초기 전과는 화려했다. 일본 전차병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었다. 그들은 훈련과 용기, 그리고 장비의 성능이 모두 우수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차라는 존재 자체가 적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다. 하고는 작고 빠르며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강점은 사실 극히 제한된 전장에서만 유효했다. 더 강한 적, 더 나은 장비를 가진 상대와 마주했을 때 이 전차는 그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1939년 하린골 전투에서 나타났다. 일본군은 소련의 BT-5, BT-7 전차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상대는 더 두꺼운 장갑, 더 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었고 하고의 포탄은 그 전면 장갑조차 관통하지 못했다. 반면 소련군의 45mm 포는 하고를 멀리서도 파괴할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많은 하고가 파괴되었고 전차병들은 치명적인 현실을 경험했다. 그러나 일본군 수뇌부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전차 설계를 바꾸는 대신 전술 개선과 정신력으로 해결하려 했다. 정신력. 일본 제국 육군이 믿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들은 기술보다 정신을 우선시했다. 포가 부족하면 검으로 싸우고 장갑이 얇으면 몸으로 막는다는 사고방식. 이 철학은 하고 설계에도 깊이 배어 있었다. 더 강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싸게,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드는 데 집중했다. 무전기가 모든 전차에 장착되지 않았고 포탑에 좌석도 없으며 포탄은 안전한 위치가 아닌 전차 내부 곳곳에 흩어져 보관되었다. 즉, 포탄이 폭발하면 전차 내부는 지옥으로 변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비효율적인 설계는 초반 전쟁에선 오히려 장점처럼 보였다. 단가가 낮고 생산이 쉬우며 이동성이 뛰어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적이 약할 때만 통했다. 중국처럼 장비가 부족한 군대를 상대로는 충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일본이 상대하게 된 적은 전혀 달랐다. 미국이었다. 전차의 개념이 다른 국가였다. 무기만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 그리고 물류 전체가 움직이는 전쟁 기계였다. 미국의 M4 셔먼 전차는 하고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무게는 약 30톤, 장갑은 50mm 이상, 주포는 75mm였다. 전차장, 포수, 장전수, 조종수, 무전병까지 5명이 탑승하며 내부는 넓고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무전기는 기본 탑재였으며 포탑은 전동식으로 회전했다. 셔먼은 달리는 중에도 포격이 가능했다. 반면 하고는 멈추고 쏘는 방식이었으며 조준도 수동이었다. 하고의 시대는 끝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44년까지도 여전히 하고를 주력 전차로 사용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전투를 준비했다. 사판, 괌, 티니안 등 수많은 전장에서 이 전차는 다시 등장했지만 그때마다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미국 병사들은 더 이상 하고를 전차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목표물이었고 기관총이나 화염방사기,
심지어 소총 사격에도 파괴될 수 있는 존재였다. 결국 하고는 실패한 전차였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철학, 전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감의 과잉이 낳은 결과였다. 더 강한 적을 상정하지 않은 설계, 정신력만으로 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 그 모든 것이 하고라는 이름에 녹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전차는 미국의 표준 사격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방어력만을 갖추고 있었다. 만약 하고가 미국 군수공장에서 생산되었다면 시험장에서 곧장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장갑은 너무 얇고 내부는 위험하며 구조는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군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고는 전투기처럼 날렵하게 생겼지만 그 안에 탑승한 병사들에게는 철제관이었을 뿐이다. 기술보다 정신을 믿은 시대의 유산. 그 전차는 태어날 때부터 낡아 있었다. 전쟁이 달라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했다. 1939년 만주와 몽골 사이 국경에서 벌어진 한 전투는 역사의 그림자 속에 묻혀 있지만 태평양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만큼 중요한 순간은 드물다. 이곳은 하린골, 당시 일본이 지배하던 만주국과 소련이 지원하던 몽골 인민공화국의 경계였다. 평범한 국경 분쟁처럼 보였던 충돌은 곧 중대하고 치명적인 교훈을 일본 제국 육군에 던졌다. 문제는 그들이 그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군은 국경을 넘어 몽골 내에 진지를 구축하려 했고 소련은 이를 침략으로 간주하며 즉각 대응했다. 초기에는 소규모 충돌이 반복됐지만 전선은 점점 확대되었고 결국 양측은 수천 명 규모의 정규군을 투입하며 본격적인 전면전에 돌입했다. 일본은 기갑 전력을 투입했고 주력은 타입 95하고 경전차로 구성된 제3전차연대였다. 반면 소련은 최신식 BT 시리즈 전차 BT-5와 BT-7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력한 기계화 부대를 선보였다. BT 전차는 하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무게는 2배 이상, 포는 45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었고 장갑은 전면에서 20mm 이상으로 하고의 철갑탄을 대부분 튕겨냈다. 하지만 하고의 37mm 포는 BT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지 못했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차이는 곧바로 드러났다. 일본 전차들은 개활지에서 소련 전차와 마주했지만 포탄이 상대를 뚫지 못했고 반면 BT 전차들은 멀리서 하고를 파괴했다.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1939년 7월 2일이었다. 일본 제3전차연대는 소련군의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 정면 돌격을 감행했다. 초반에는 예상외로 선전했다. 일부 진지를 돌파하고 소련 장갑 차량을 노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소련은 계획적으로 일본군을 유인했고 이후 BT 전차와 45mm 대전차포, 대전차소총, 기계화 보병이 조화롭게 반격에 나섰다. 일본 전차들은 순식간에 화망에 갇혔고 각 방향에서 포탄이 날아왔다. 하고는 이 강력한 사격을 버티지 못했다. 그들의 얇은 장갑은 철갑탄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겼다. 전차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승무원은 탈출할 틈도 없이 사망했다. 어떤 전차는 한 발에 불타버렸고 어떤 전차는 포탑이 통째로 날아갔다. 사방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수십 대의 하고가 초토화되었다. 일본군 전차병들은 기동을 시도했지만 통신 장비의 부재로 지휘가 엉켰고 후방과의 연계도 끊겼다. 각 전차는 마치 고립된 섬처럼 움직였고 하나둘씩 격파당했다. 당시 일본군은 여전히 무전기 보급률이 낮아 전차 4대 중 하나만이 무전기를 탑재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시각 신호에 의존했다. 하지만 연기, 폭격, 먼지가 가득한 전장에서 손신호는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소련군은 모든 전차에 무전기가 있었고 유기적으로 전장을 통제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다. 단순한 성능의 우위가 아니라 조직적 운용의 우위였다. 일본군의 피해는 컸다.
짧은 시간에 수십 대의 전차가 파괴되었고 전차병 대부분이 전사했다. 특히 삼전차연대는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육군 수뇌부는 전차 설계의 근본적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술이 잘못되었을 뿐이라며 장갑을 더 두껍게 만들거나 주포를 교체하려는 움직임 없이 단지 공격 타이밍을 조정하거나 진지 구축 방식을 개선하는 식의 미세 조정을 시도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반응은 일본 제국 육군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술적 약점은 인정하지 않고 정신력이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설계 자체가 낡았다는 현실은 무시되었고 대신 병사들에게 더 큰 희생과 노력을 요구했다. 사실상 이들은 미래를 보고도 그 눈을 감았다. 소련군의 전술은 현대적이었다. 기갑부대, 보병, 항공기의 통합 운용. 반면 일본군은 전차를 보병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하며 독립기갑 작전 개념이 부재했다. 더구나 하고는 정지 상태에서도 포의 명중률이 낮았고 움직이며 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차병들은 포탄을 장전하면서 서 있어야 했고 포탑이 수동 크랭크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느렸다. 그들은 싸우면서 알게 되었다. 상대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포탄이 튕기고 라디오로 명령이 오가고 포격이 정밀하게 떨어지는 그 전장을 보면서 하고에 타고 있던 병사들은 느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관이라고. 포탄을 막아주지 못하고 조작도 어렵고 시야도 제한된 좁은 철제 공간에서 그들은 무력감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러나 이런 절망은 위로조차 받지 못했다. 전투 후 일본군 수뇌부는 장비가 열세였다는 현장 보고를 묵살했다. 장비를 탓하는 것은 군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지배했다. 오히려 병사들에게 정신력 강화와 훈련 강화를 명령했다. 그리고 하고 전차는 설계 그대로, 생산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계속 전장에 투입되었다. 새로운 위협에 맞서 싸우기엔 턱없이 부족한데도 그들은 고집스레 눈을 돌렸다. 그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5년 뒤 사이판에서 같은 전차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절망 속에서 파괴되었다. 다만 이번엔 상대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우세한 것이 아니었다. 산업, 병참, 인력, 전략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했다. 하지만 일본군의 전차병들은 여전히 하고에 타고 있었고 그날 밤 기관 총탄에 꿰뚫리며 과거의 결정을 대가로 치렀다. 할인골은 경고였다. 냉정하고 분명한 메시지였다. 너희의 무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대신 과거의 승리에만 기대어 미래를 맞이했다. 전차가 전차를 상대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보병 지원용 경전차에 머물렀다. 하고는 그렇게 이미 1939년에 사망 선고를 받았던 셈이다. 그 후의 시간은 단지 장례를 미룬 것에 불과했다. 1944년 6월 17일 새벽 사이판 섬.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해변에는 바람 한 점 없이 정적이 흘렀다. 미국 해병대는 전날의 상륙작전으로 고지대를 장악한 일본군과 맞서면서 간신히 해변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하지만 전선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미군은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포탄을 쏘던 일본군의 포병대가 잠시 조용해진 그 새벽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일본제 구전차연대 44대의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고 경전차와 치하 중형전차가 혼합된 이 부대는 일본군의 기갑전력 중 가장 큰 규모였고 제국의 명운이 걸린 사이판 방어의 핵심 병력이었다. 그들은 전날 밤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엔진을 시험 가동하고 포탄을 장전하고 디젤 연료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서로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이번엔 반드시 적을 밀어낸다. 그들은 몰랐다. 그 전차들이 더 이상 싸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수년 전 할인골에서 이미 드러난 그 진실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날 거라는 것을. 전차들이 출발하자
밀림과 평야를 가로질러 해안가로 향했다. 해병대의 방어진지는 조용했다. 하지만 해병대원들은 깨어 있었다. 어떤 이는 기관총을 점검했고 어떤 이는 포신을 재조준했다. 귀를 기울이던 그들은 갑작스레 땅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느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 철판이 덜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검은 실루엣들. 전차. 누군가 속삭였다. 각 진지에서 안전장치가 해제되고 해병대원들은 트리거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긴 침묵,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공기 속에서 그들은 기다렸다. 확실한 사격 명령 없이 먼저 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전방에서 첫 번째 전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고였다. 포탑에서 조명이 번쩍였고 해치가 열리며 전차장이 무언가를 외쳤다. 바로 그 순간 지옥이 시작되었다. 이 해병대는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사격을 개시했다. 브라우닝 M2 중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수많은 탄환이 하늘을 갈랐다. 50캘리버 탄이 포탄처럼 전차를 향해 날아갔고 하고의 얇은 장갑은 전혀 저항하지 못했다. 첫 번째 전차는 몇 발의 탄환을 맞고 그대로 멈췄다. 안쪽에서 불꽃이 튀었고 해치가 열리려던 찰나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조종석 근처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다. 다른 전차들도 전진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미 해병대의 사격은 정밀하고 냉정했다. 기관총 사수들은 전차의 측면, 포탑, 엔진 덮개를 노리고 연속으로 발사했다. 어떤 탄은 전차를 통과해 반대편 철판까지 뚫었고 어떤 탄은 포탄 저장고를 명중시켜 내부 폭발을 유도했다. 몇몇 전차는 포탑이 날아갔고 어떤 것은 그대로 불덩이가 되어 타올랐다. 그 와중에 일본 전차병들이 해치를 열고 탈출하려는 장면도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뛰쳐나온 그들은 곧바로 해병대의 소총 사격에 쓰러졌다. 어떤 병사는 해치 위로 기어오르다 기관총탄의 머리를 맞고 포탑 위에서 떨어졌다. 또 다른 전차는 도망치려 했지만 궤도에 말뚝이 박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 안에 전차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보려고 해치를 열었고 그 순간 누군가가 던진 수류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차는 내부에서부터 타기 시작했다. 일본군 전차병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경멸하던 기관총이라는 사실을. 하고 전차는 소총탄과 기관총탄을 막기 위해 설계된 장갑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런 무기들은 철판을 긁는 소리만 냈을 뿐 전차 내부까지 위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탄환은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사방에서 관통당한 철판 사이로 불빛이 비치고 내부에 있던 탄약이 발화되며 전차는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포로로 잡힌 일본군 전차병들은 전투 후에 이렇게 진술했다. 처음엔 그 무기가 기관총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특수한 신무기라고 생각했어요. 전차를 이렇게 쉽게 뚫는 무기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것이 단지 미국 해병대의 표준 무기라는 사실을. 전장의 모든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보병조차 들고 다니는 무기였다는 것을. 전투는 30분도 되지 않아 사실상 끝났다. 일본군의 대규모 야간 전차 돌격은 완전히 실패했다. 전선에는 파괴된 전차가 불타고 있었고 총 30대 이상의 전차가 파괴되었다. 탄약이 폭발해 포탑이 날아간 차량도 있었고 내부 화재로 인해 철판이 휘어진 전차도 있었다. 전차의 바퀴 사이에는 타다 남은 병사의 흔적이 있었고 일부는 전차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생존자는 거의 없었다. 미 해병대원들은 전투 후 전장을 돌아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한 장교는 기관총 사수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 너무 쉬웠어. 이게 전차였다고. 또 다른 병사는 탄환이 만든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주먹이 들어갈 만큼 커. 그냥 뚫려버렸어. 그날 이후 일본군 전차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다. 해병대는 더 이상 하고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관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확신했고
이는 이후 태평양 전선 전체의 전술에 큰 변화를 주었다. 전차를 보면 더 이상 대전 차포를 호출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기관총을 조준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일본군 전차병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기억으로 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무기, 신뢰했던 기술이 무용지물이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들의 리더는 전투정신과 용기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국의 병사들은 단지 적을 관통하는 무기를 가졌을 뿐이었다. 정신력은 장갑을 만들지 못했고 용기는 포탄을 막아주지 않았다. 사이판에서의 이 전투는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었다. 하고 전차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대에 뒤처져 있었지만 일본은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이처럼 참담했다. 총탄 하나에도 무너지는 전차는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병사들을 태운 철제 상자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상자는 이날을 기점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들은 처음부터 같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이판의 해변에서 드러났고 더는 감출 수 없는 차이였다. 일본의 타입 95하고 전차와 미국의 M4 셔먼 전차는 겉보기엔 같은 탱크라는 분류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철학에서 태어난 병기였다. 하고는 7.4톤짜리 경전차였다. 최대 장갑 두께는 12mm, 무장은 37mm 전차포 하나, 보조 기관총 2정 3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다. 무전기는 대부분 빠져 있었고 포탑은 손으로 돌려야 했다. 포수와 전차장이 한 사람일 때도 있었고 조종수는 작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고 핸들을 돌렸다. 가볍고 빠르긴 했지만 그 속도는 방어력과 교환된 것이었다. 마치 종이갑옷을 입은 병사가 단검을 들고 달리는 모습 같았다. 반면 M4 셔먼은 완전히 달랐다. 무게 30톤, 기본 장갑 두께 50mm 이상, 주포는 75mm 전차포, 후기에 이르러 76mm 고속포까지 장착되었다. 포수, 장전수, 전차장, 무전병, 조종수, 총 5명의 승무원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다. 포탑은 전동식으로 회전했고 무전은 전차 간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승무원은 앉을 자리가 있었고 전차 내부는 체계적이었다. 탄약은 안전하게 수납되었고 연료는 격리되어 있었다. 셔먼은 움직이며 사격이 가능했고 심지어 수리도 간단했다. 모든 것이 현대적이었다. 이 전차들은 단순한 병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차이는 국가 전체 시스템의 차이였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산업에 있었다. 디트로이트 전차 공장, 피셔바디, 포드의 리버루즈 공장, 이들은 매일같이 전차를 생산해냈다. 하루에 수십 대, 한 달이면 수백 대. 미국은 하고 한 대의 가격으로 셔먼을 2대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일본이 1년에 만드는 전차 수는 미국의 한 달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쟁은 이미 숫자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미국은 단지 양만 많았던 것이 아니었다. 품질, 유지보수, 보급체계까지 완비되어 있었다. 전차가 손상되면 수리부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예비 부품은 전선 가까이까지 이동되었다. 부품은 표준화되어 있어 서로 교체가 가능했고 병사들은 빠르게 익숙해졌다. 정비병은 여성이었고 운전병도 여성이었다. 공장에서는 수백만 명의 여성이 전선에 나간 남성을 대신해 기계를 돌렸다. 그것이 전체 전쟁이라는 개념이었다. 미국의 산업은 단순히 병기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을 움직이는 엔진이었다. 엔진 하나가 고장나면 다음 날 바로 교체할 수 있었다. 장갑이 부족하면 더 두껍게 만든 모델이 곧장 나온다. 포가 약하면 개량형이 다음 배치로 투입된다. 그리고 모든 병기는 수송선에 실려 태평양을 가로질러 전선으로 보내졌다. 일본군은 이걸 보면서 알았다. 이 전쟁은 병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장과 공장의 싸움이라는 걸. 반면 일본은 달랐다.
전쟁 전부터 일본은 육군보다 해군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했다. 대형 전함과 항공모함, 제로 전투기에 집중된 산업구조는 전차 개발과 생산에 큰 제약을 줬다. 철강, 고무, 연료 등 모든 자원이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자원은 해군이 먼저 차지했다. 육군은 늘 두 번째였다. 그래서 전차는 경량화를 강요받았고 장갑은 얇아졌으며 무전기조차 사치품이었다. 일본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기갑전력을 구성하지 못했다. 새로운 전차를 만들 기술도 시간도 자원도 없었다. 그 결과가 하고였다. 이미 1935년에 만들어진 이 전차는 1944년에도 여전히 주력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미국이 그 사이 수십 가지 개량형 셔먼을 만들어낸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미 해병대는 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이판, 괌, 티니안, 필리핀에서 계속해서 하고를 마주했고 전투를 거듭할수록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와 싸우고 있다. 총탄 한 줄로 뚫리는 전차, 무전도 없는 포탑, 수동으로 돌아가는 크랭크.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과거의 유산이었다. 병사들은 전차를 두려워하기보다 안타깝게 여겼다. 저게 진짜 전차야. 그냥 철제관 아니야. 한 해병대 병사는 전투 후 이렇게 말했다. 하고를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타던 트럭이 생각나. 조잡하고 낡고 느리고 하지만 무서운 건 그걸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병사는 덧붙였다. 우리가 셔먼을 타고 나가면 그들은 말 그대로 무력해져. 그들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내보내. 왜냐면 다른 게 없으니까. 전쟁의 본질은 기술이나 병력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속 가능성의 싸움이었다. 미국은 그것을 갖고 있었고 일본은 없었다. 셔먼은 단순히 더 강한 전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한 나라의 상징이었다. 수만 개의 부품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 그 자체였다. 반면 하고는 고립된 섬나라가 만들어낸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자원이 없고 시간을 놓쳤고 기술은 과거에 머물렀고 정신력으로 메우려다 현실을 외면했다. 마치 말에 장검을 들고 달리는 중세 기사단이 기관총을 든 보병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것처럼 하고는 근대전에서의 기사도였고 셔먼은 그 시대를 끝낸 산업화의 총칼이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다. 하고과 셔먼과 마주선 순간부터 사이판이 함락된 후 일본군은 더 이상 하고 전차를 전차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철강은 부족했고 새로운 설계를 개발할 시간도 인력도 없었다. 남은 전차들은 더 이상 전방 돌격용이 아니라 방어의 일부가 되었다. 이오지마에서는 하고가 땅에 반쯤 묻혔다. 포탄만 지면 위로 드러난 채 마치 벙커처럼 활용되었다. 전차가 아니라 콘크리트 진지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고정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운명은 오키나와에서도 반복됐다. 1945년 4월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대규모 지상전이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거의 모든 남은 전차를 총동원했다. 하고, 치아, 킨이 오래된 전차들이 마지막을 향해 움직였다. 총 27대. 그것이 일본이 오키나와에 준비한 전차 전력의 전부였다. 반면 미군은 약 800대 이상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었다. 숫자부터 개임이 되지 않았다. 전투는 시작도 전에 끝나 있었다. 일본 전차들은 전선 근처에 도달하기도 전에 항공기에 의해 폭격당하고 해병대의 M4 셔먼에게 측면을 허용하며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어떤 전차는 진지로 가던 중 궤도가 끊겼고 어떤 전차는 아직 포탄을 장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관총탄에 관통당했다. 하고는 여전히 1930년대의 장갑을 두르고 있었고 그것은 1945년의 전장에서는 종이장에 불과했다. 전차 안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거의 없었다. 생존자 중 포로로 붙잡힌 몇몇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진술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살이었어요. 그들은 오키나와에 투입되기 전
여전히 이 전차로 승산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고지대를 이용한 기습, 혼합 전술, 정신력. 하지만 전장에 도착한 순간 눈앞에 보인 것은 적의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력이었다. 하늘에선 항공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지상에선 셔먼 전차가 대열을 쓸어버렸다. 일본군 병사들 사이에서 퍼진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우리는 끝난 줄도 모르고 싸우라는 명령만 받았습니다. 한 병사는 말했다. 저 탱크에 올라탄 순간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적보다 자신들을 보낸 상부를 원망했다. 왜 이걸 아직도 쓰는가? 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는가? 미 해병대 병사들 역시 이 싸움을 기이하게 느꼈다. 어떤 전차는 너무 쉽게 불타올랐고 어떤 것은 심지어 사격도 하지 못한 채 파괴되었다. 전투 후 전장을 걷던 한 병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맞선 건 전차가 아니라 철로 만든 함정이었어.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단 게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그 병사들에게 연민을 느꼈다. 저들은 싸운 게 아니야. 저들은 버려진 거야. 그날 이후 하고는 더 이상 전선에 등장하지 않았다. 군사사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그 상징성은 남았다. 기술을 외면한 채 정신력만으로 전쟁을 지휘하려 했던 전략, 변화 대신 고집을 택하고 미래 대신 과거를 따랐던 군의 철학, 그리고 그 결과 수천 명의 병사들이 낡은 철제 상자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전쟁은 기계와 숫자의 싸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단의 싸움이었다.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받아들이는 자와 외면하는 자. 하고는 그 갈림길에서 틀린 선택을 반복한 집단이 만든 결과였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눈을 돌렸고 끝내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다. 그들은 전차에 올라 저항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총알 구멍 하나하나에서 진실을 발견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진다. 만약 전차조차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일본은 그 후 무엇을 믿었을까? 자폭 공격, 가미카제, 인간 어뢰. 전쟁의 절망은 어떻게 형태를 바꾸었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당신은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